우리 시장 상당히 견고합니다.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용현 현대증권 투자컨설팅 센터장과 LIG 투자증권 전략팀의 최은선 연구원이 함께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헬스케어 테마제입니다. 삼성그룹이 삼성서울병원을 포함한 헬스케어 사업 혁신에 나섰습니다. 코스닥의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미국 철강주 급락입니다. US 스틸과 AK 스틸 등 미국 철강주 주가가 실적 발표 후에 급락했습니다. 4분기 실적 우려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3위 키워드는 미국 소비심리 악화입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31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표 발표 이후 뉴욕 증시는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닝 시즌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 대체로 실적이 좋은 기업도 있고 나쁜 기업들도 있는데요. AK스틸은 예상치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면서 14% 주가가 빠졌는데 US 스틸은 예상치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10% 주가가 빠졌습니다. 이 얘기는 3분기까지는 실적이 괜찮았는데 4분기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닝 시즌 한참 지나가고 있는데 센터장님께서 어닝 시즌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고요. 사실 이 철강 업종이라면 대표적인 그 경기 민종인데 4분기 안 좋다. 그래서 3분기까지는 좋지만 이제 4분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냐 좀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부 그 우려감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 3분기까지 예상이 워낙 우리 기대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4분기가 우려할 만큼 그렇게 크게 낮아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총평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철강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그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향후 그 경기 전반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그 500개 기업 중에서 여태까지 한 162개 종목이 발표가 됐는데 그 중에 한 76.5%가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우리 기업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데요. 12개월 선행 EPS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과 미국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업종별로 봤을 때는 좀 등락이 엇갈리는데요. 그 8월 급락전 대비해서 최근 그 어닝에 대한 그 포캐스팅을 봤을 때는 IT라든가 소비재, 그러니까 산업재, 경기소비재, 헬스케어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그 낙폭이 적다든가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철강이라든가 화학 이런 그 소재 관련주들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낙폭이 큰 만큼 또 단기적인 접근은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IT 소비재는 일단은 괜찮고 네. 일단 산업재나 경기 민감한 쪽은 좀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일반적인 전망이 4분기에도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럼 역시 IT나 소비재 이런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좀 맞을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은 최근 상승률로 봤을 때는 전망이 좋았던 부분들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상승 탄력도에 있어서는 둔화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한쪽만 쭉 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순환매 양상도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우량주 중에서 낙폭이 큰 종목들에 있어서의 어떤 기술적 반등도 겨냥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단순히 업황만 볼 문제는 아니고 주가 낙폭이라든지 주식의 그 주가의 현재 위치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한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국 경제 지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WM 얘기는 거의 쑥 들어간 상황인데 지표 나오는 거 보면 좀 만만치 않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 31개월의 최저라는 거 서베이 지표이기 때문에 수치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만 어쨌든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고 케이스 슐러 주택 가격 지수도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이런 소비라든지 주택 관련 지표들은 굉장히 좀 안 좋은데요. 반면에 이제 미국의 성장률은 또 그 3분기 성장률이 2.5%까지 나올 것이다. 이런 낙관론도 나오고 있고요. 최은선 연구원께서는 글쎄요, 미국의 경제 상황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미국은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두 가지 정책을 취해왔는데요. 경기 부양이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는 이제 저금리 기조하고 통화량을
공격적으로 확대했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이제 적자 재정을 취하면서 정부의 그 적자 재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금융 측면에서 본다면은 FRB를 중심으로 한 코스닥 공급 효과가 글로벌리하게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유발시키면서 기업들의 어닝은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만 그 미국 내부적으로 본다면 정부의 적자 재정을 취했던 그 정부의 예산안이 실질적으로는 투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가 그동안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SOC에 투자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미국 내부 입장에서 본다면 고용이 기대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신 기업들의 어닝은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이고 미국의 기업들의 기업 실적이 양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가처분 소득은 저금리와 더불어서 오히려 개선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경기 성장률은 내부적으로 본다면 부정적입니다만 미국 GDP에서 소비가 약 80%에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의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낮은 금리와 그리고 미국의 그 CPI가 코스트푸시 인플레이션 대비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소비 부분을 생각보다 견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대치에서는 이러한 고용시장과 그다음에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GDP 성장률을 낮게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데이터는 오히려 기대보다는 조금 더 좋은, 즉 소비자들이 부채를 차환하면서 가처분 소득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소비의 여력을 조금씩 그래도 유지해 나가는 그런 면이 나타나면서 경기의 실질적인 데이터는 우려보다는 좋게 나오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지표보다는 일단은 뭐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긴 안목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이 접근이 가능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현재 가장 우월한 경제권은 미국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현재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정책 당국에서는 취했던 정책은 미국 은행들의 자본을 확충해서 견실화 시켜놨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의 경우에는 달러가 약세가 진행되면서 이익잉여금이 국내외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유럽의 상황은 최근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불협화음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자본 확충과 더불어서 기업들이 체력을 비축하려는 과정이고 중국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만 부채 레버리지를 통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가장 리스크한 경제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미국 경제 지표상 나오는 것보다는 일단 뭐 좋다는 말씀하셨고 사실 지금 유로존 문제 시장이 너무 고무되어 있는 시장인데 현재 유로존 문제에서 미국 경제 쪽으로 시장 관심의 무게 중심이 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일단 뭐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EU 재무장관 회의 취소입니다. EU 정상회담에 앞서서 열리기로 돼 있었던 EU 재무장관 회의가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된 이유는 뭐 자명합니다. 뭐 청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데 강론에 대해서 합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세부적인 합의를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시각인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 재론 세 가지 정도입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가 유럽 은행들의 이제 자본 확충 규모, 근데 뭐 1,000억에서 1,100억 유로 정도로 이제 뭐 예상이 된 그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나머지 두 가지 부분, 그러니까 EFSF의 그 증액 규모를 얼마를 할 건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이제 이른바 헤어컷이라고 하는 그리스 2차 금융 시의 이제 민간 채권 손실 분담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계속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원선 연구원께서는 글쎄요, 이런 악재가 터지면서 뉴욕 증시는 일단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유로화 가치는 별로 그렇게 뭐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이런 좀 언밸런스한 현상이 발생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 원인이 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우려하는 변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만 이 리스크가 현재 시작이 돼서 이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이냐 아니면 봉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냐 이 관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흐름은 현재 미국과 유로존의 통화 공급 속도가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유로화가 미국 달러화 대비 절하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미국 달러 대비 절상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22는 12월까지 절하되기 어려운 말씀입니까? 유로화가 이제 유로화가 달러화 대비 절상되기 약세로 가긴 평가 급격한 약세로 가긴 좀 쉽지 않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절상되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요인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가
지금 ECB가 12월까지 그 유로존의 은행들의 단기 자금 리스크가 있는 은행들한테는 단기 자금을 미국과의 통화 사업에서 무제한으로 공급한다고 해서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로존의 달러화에 대한 자금 부족 리스크가 완화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유로존이 8월 이후부터 유로존은 통화 공급 확대를 2010년도 5월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재개를 했고요. 다음 미국은 6월 달에 QE2 이후에 실질적으로 통화 공급 속도는 굉장히 완만한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거는 글로벌 캐리 트레이드나 헤지 펀드 입장에서 FX 마진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 본다면 향후에 현재부터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열어두고 본다면 미국의 통화 공급 속도는 완만하고 유로존의 통화 공급은 가파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차에 의해서 유로 캐리를 하는 그런 구간이 발생합니다. 물론 한국의 경우에는 위안화가 연동돼서 원화 절상 압력이 있습니다만 유로화가 달러화로 본다면 오히려 유로를 숏치고 그다음에 달러를 롱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미국 시장에서는 뭐 경제 데이터가 부정적인 흐름이 나타나면서 같이 낙폭을 키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외환 시장 관점에서 본다면 그 영향이 임팩트하게 작용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 맞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유로와 환율 전망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통화 공급 속도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뭐 강세를 보이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무튼 지금 내일 오늘 밤이죠. 그러니까 EU 정상회담 열리는데 지금 시중에 나오는 얘기로는 별게 없을 것이다. 수치로 된 게 하나도 제시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앞으로 나올 부분은 11월 3일 날 G20 정상회담 그리고 11월 7일인가요? 그 EU 그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자, 그러면은 별게 없으면은 사실은 기대감이 사실은 좀 많이 앞서갔던 게 사실인데, 불확실성이 그때까지 좀 연장되는 게 아닌가요? 좀 하용현 센터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그런 불안감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계속 뻗지 못하고 주춤하고 있는 반증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그랜드 플랜 중에서 두 가지 유로 안전기금하고 그리스 채무 헤어컷 이 두 가지가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유로 안전기금 같은 경우는 당초에 한 2조 유로 정도 책정이 됐다가 다시 1조 유로로 다운되고 다시 좀 거기서 좀 상향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최근 나온 얘기는 1조 1,000억 유로 정도 얘기가 되는데 그만큼 당사자들끼리의 그 어떤 첨예한 그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스 채무 같은 경우는 21% 헤어컷 얘기가 나왔는데 향후에 한 40에서 60% 그 조정을 지금 얘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 앞서 얘기한 두 번째보다는 훨씬 더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기대와 달리 이제 이런 의견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그 G20 정상회담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시장의 심리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뭐 헤어컷 비율 문제도 있고 DFSF 이제 증액 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사실은 논란거리죠. 그렇죠. 네. 뭐 일단은 뭐 그 증액 방식에 대해서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굉장히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독일 가령 이제 ESF 자금을 이탈리아나 스페인 국채를 매입하는 그 은행에 국채 그 액면가의 일부를 보증하는 방안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 좀 유력한데 이거는 지금 독일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한 20% 보증을 했다 그러면 한 5배 그 증액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안이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 안 쪽이 조금 더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군요. 네네.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프랑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이 신용등급을 좀 낮출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많이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당장 뭐 해결되기보다는 역시 뭐 적어도 G20 정상회담까지는 좀 계속 이게 좀 연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네요. 네, 최근 2개월 동안에 어떤 그 유로 쪽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예측 가능한 그 범위 내에서 상당히 좀 벗어난 사후적으로는 이럴 수 있었는데 하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실제로 그 결정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그 예측의 그 가능성을 아주 크게 확보하지 못하고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 흐름에 봐서는 어느 정도 봉합되는 그런 흐름으로 그리고 또 해결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은 높긴 하지만 여하튼 11월 3일 그때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심리적인 그 부분은 누구도 장담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 EU 정상회담 사실은 기대감이 너무 앞서갔다는 일부 얘기도 있지만
사실 반대 입장으로 어느 투자자도 이번 주 내에 유로존 사태가 완전히 해결이 가닥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던 투자자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뭐 불확실성은 계속 끌고 가야 되겠지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하방 경직성 공감입니다. 어제 이어를 조정인데 오늘 보합권 공방입니다. 뭐 특징적인 게 국내 기관, 외국인, 개인 투자자 뭐 전부 그 매도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만 매수를 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나 외국인이나 국내 기관들 매도 규모 그렇게 뭐 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일단은 상당히 좀 단단한 그 모습인 것 같고요. 하영현 센터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뭐 직전까지 박스권을 네. 되게 이제 상단은 1850 정도로 봤었는데, 자, 이게 이제 그 더 이상 대형 악재 없으면 여기는 안 깨질 것이다. 뭐 이런 그 공감들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제 전체적인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보통 이제 최근 2달여 동안에 박스권은 1650에서 1850에서 반복을 하다가 1850을 깬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도랠리 후반부에 지금 진입해 있는데, 대체적으로 뭐 기술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그 박스권의 상단을 뚫었을 때는 그 부분이 상단 부분이 그 서포트 라인으로 작용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걸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할 때 저희가 이 안도 랠리의 어떤 저희 센터에서 보는 그 목표치는 197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 1970은 PBR로 쳤을 때는 한 1.25배고 경기 선이라고 할 수 있는 121 이동 평균선하고 부합하는 그런 수준인데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11월 3일 이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불협화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그 유로 문제가 확실히 매듭이 된다고 하면은 그 선까지 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은 앞서도 차 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중국에 대한 어떤 경기 모멘텀이 상당히 좀 둔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힌다고 하면은 그 상단 그 부분을 깰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어떤 확증을 지금 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소간의 어떤 그 경계심을 좀 가지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그 업종별로 이제 본다고 하면은 실적의 방향성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T라든가 뭐 자동차 이런 쪽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업종에 대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한데, 단기 수익률 차원에서는 낙폭 과대 업종에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단기 트레이딩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고, 1900선 이상에서는 전반적으로는 경기 방어주 그리고 고배당주 뭐 연말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적 전망을 고려했을 때는 선택적으로 어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재 부분 그 이외에 이런 종목들을 좀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장세 레벨을 감고는 유로존과 중국 얘기인데요. 중국 원자보 총리가 일단 정책 스탠스를 미세하게나마 조정할 것으로 시사한 점은 그나마 좀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최은선 연구원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사실 이제 이 센터장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낙폭과대주로 갈 거냐, 지금 주도주로 갈 거냐. 사실 뭐 그 주도주로 가장 부각 가능성이 많았던 게 이제 IT 자동차고요. 근데 다른 업종들도 최근 양상 보면은 계속 순환매 양상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순환매 시각화해서 장세를 접근해야 될지, 아니면 차기 주도주 가능성이 그 높은 업종에 대해서 바이앤 홀드를 해야 될지, 이런 쪽은 사실은 좀 의문이긴 한데 종목학적으로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장에서 시장의 주도 섹터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3q 후반에 코어 PPI가 정점을 형성하고 피크아웃 하는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그동안에 미국이 통화 공급을 계속적으로 확대해놓은 과정에서 이 통화가 글로벌리하게 넘쳐나는 과정에서 코스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 여기서 직접적으로 가장 수혜를 보는 섹터들이 한국에서 본다면 화학 섹터, 그리고 일부 비철금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수능에서 갔던 게 이제 조선 섹터 일부 움직였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중국의 부동산 투자와 더불어서 소비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이런 흐름들을 직접적으로 봤던 게 일본이 어려워지면서 수혜를 보는 섹터가 이제 자동차 섹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물가 지표가 정점을 지금 통과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이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수혜를 받던 섹터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피해를 보한 섹터들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시장의 주도 섹터로 부각이 될 걸로 보고 있고, 최근에 IT 업종이 반응하는 이유는 그러한 국면에서 초기 국면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업종의 경우에는 2012년을 보시더라도 계속 추세적인 흐름에서 본다면 시장을 리드하는 섹터가 되겠고, 이와 더불어서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에서 피해를 봤던 섹터들이 이제 내수 서비스에서 본다면 스테디하게 갈 수 있겠는데, 식음유라든지 종이 목재, 그다음에 유틸리티 이런 섹터들이 그 위에 따라가는 섹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최근에 낙폭 과대주들이 관심 갖는 이유는 낙폭 과대주 중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이죠, 기본적으로. 이 섹터에 관심 갖는 이유는 이제 중국이 긴축 완화 정책을 취하면은 일시적으로 그냥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주도주에서의 틈새 종목군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종목 선택의 기준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는 거기에 따른 저희 종목 선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